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 사저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관저 정치에 이어 사저 정치에 나설지 주목되는데요. 관련된 내용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최창녕 용인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3년이 채 안 된 기간을 관저에 있다가 오늘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그 관저에서 나올 때부터 사저로 도착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네. 분위기, 현장 상황 보고 어떤 게 느껴지셨습니까? 글쎄요, 참 윤 대통령 부부뿐만이 아니고 이 서초동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 그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공동 아파트 주상복합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도 그 집에 기거를 했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애착이 가는 그런 그 거처임에는 분명한데 제가 잘 아는 지인들이 또 그 지역에 몇 분이 사세요. 네. 그분들한테 듣는 바로는 그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그 거주 지역의 피트니스, 그러니까 헬스 클럽이라고 그러죠. 피트니스, 그다음에 사우나 이거에 참 그 종종 이용을 했다고 그래요. 윤 대통령이. 그래서 보통 이제 특유의 사우나에서 이렇게 다 옷을 당연히 벗어야 사우나를 들어가니까 하면서 맨몸으로 아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해서 참 뭐 소탈하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또 민주당에서는 아주 권위적이고 성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이번 그 비상계엄 이후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목욕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쎄요, 총장 시절에도 거주를 했던, 그리고 6개월 동안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에 이 집에서 출퇴근을 했던 거죠. 그쵸. 관저의 그 개량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지금 저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그 얼굴에 물론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때로는 포옹을 하고 저렇게 손을 흔들면서 표정 자체는 그렇게 어둡지 않은 표정이지만 저는 저걸 실황중계 연합뉴스 TV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웃지 않을 때의 그 표정 이런 것들이 참 아주 복잡 미묘하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래전에 다시 그 애착이 됐던 공간으로 돌아가는데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3의 또 별도 독립적인 공간을 찾아야 할 겁니다.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지금 돌아간 것이 임시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그 착잡함은 배가가 됐을 것이다라는 그것을 문득 그 표정을 보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빨간 모자를 쓰고 나왔죠. 빨간 모자가 좋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빨간 모자. 그거에 담긴 뭐 의미를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그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냥 뭐 이제 지지자가 이렇게 건넨 모자를 이제 저렇게 이 모자를 쓰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치적인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다. 일단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관저에서 나와서 그 주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저렇게 굉장히 오래 했더라고요. 10여 분 동안 인사를 하고 그렇게 뒤늦게 출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나올 때는 중간 행간에는 약간의 그 표정을 읽으셨다고 했지만 밝은 표정에 손을 흔들고 주먹도 치면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이 관저에서 꽤 생각보다 오래 있었어요. 4월 4일 날 헌재에서 파면됐는데 헌재에서 파면된 건 국민들로부터 파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물론 지지했던 분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헌법재판소라는 그 헌법기구에서 파면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쭉 지켜보면서 말이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린 것 같고 관저라는 곳은 대통령의 사적 공간이긴 합니다만 공적 공간이기도 해요. 관저에서 대통령 정상, 다른 정상도 만나고 그랬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틀 걸렸어요. 그 제가 기억하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이제 청와대 개방이 이미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국민께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하루도 머물 수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억도 나요. 그래서 그때 호텔로 갔잖아요.
호텔에서 이제 숙박했던 기억도 나는데 예.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주일은 좀 길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네. 최소한도 아무리 이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일주일은 좀 길었다라는 저의 생각이 예.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 국민들에게 대해서 준 메시지라기보다도 네. 오늘도 역시 기존의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의 어떤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이제 자신을 지키려 자신을 지지했던 그런 국민들 또는 청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전 국민들에게 어쨌든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됐고 이런 전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나 메시지는 읽을 수 없었다라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저런 모습 보면서 순간 저 화면만 본다면 다른 내용을 모르고 화면만 본다면은 대통령이 당선돼서 청와대나 어디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저걸 저렇게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물론 이제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네. 대통령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환호도 하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것까지 뭐라고 그럴 건 아닙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상황 자체가 넉 달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국론이 분열됐었고 대단히 우려스러웠고 말이죠. 지난 4월 4일까지 마지막까지도 인용이 되느냐 기각 또는 각하되느냐 가지고 국민들이 분열됐던 예. 상황에서 그런 부분의 원인을 제공한 분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역시 여러 가지 저도 한때 대통령을 지냈던 분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숙 이런 건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기까지 7일이 걸렸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사 준비 외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왜 시간이 좀 필요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역시 방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독립적인 거처를 3일 정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서초동 얘기를 하는 그 아크로비스타라는 것은 공동 거주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그 경호원들의 별도 이 공간이 또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예. 경호 인력은 법으로 다 대통령 예우에 관한 그런 법률에 의해서 이 경호원 그리고 뭐 기사 이런 게 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분들이 경호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좀 해봤는데 한 3일 정도는 아예 별도의 공간을 그럼 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이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너무 급작스럽게 추진을 한 상황이라 적합한 장소 물색에 물리적인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네. 일단 그 전에 있던 그 서초동으로 돌아가고 적절한 공간이 확보가 되면은 다시 이사를 한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3일 정도의 시간을 그래서 더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죠. 탄핵 그 결정이 인용 결정이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이제 거처가 돌아간 건데요. 그래서 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틀밖에 안 걸렸는데 일주일이나 걸렸나라고 지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내막이 있었다. 3일 정도의 아예 이렇게 다시 재이사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공간을 찾는데 시간이 그 정도의 할애가 됐다라는 게 가장 큰 내용이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다른 게 박근혜 대통령은 또 독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규모라든가 그리고 저 관저가 상당히 그 리노베이션 원래 외무부 장관 공간이었습니다. 저기게 그러니까 이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또 시간을 들었던 만큼 이렇게 집을 뺄 때도 또 원래대로 보존을 하는 그런 시간이 더 걸렸다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일주일 걸린 시간 자체를 두고 왜 이렇게 많이 걸렸느냐라고 지적은 할 수 있대 그것에 대한 그 배경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 시점에 대해서는 좀 계산이 있었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그거 가지고 지금 와서 왈가왈부할 의미는 없다고 봐요. 이미 다 관저에서 퇴거했잖아요. 이제 와서 뭐 일주일 이상 일주일에 무슨 정책 의미 같은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단지 이제 굳이 얘기를 한다면 관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늦게 나온 건 좋습니다. 좋은데 관저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생각보다. 그건 저는 그렇게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관저라는 곳이 이미 대통령이 아닌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나올 수도 없잖아요. 준비도 필요하고 이사 준비도 짐이 많겠죠. 네. 그건 저는 충분히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전한길 씨도 가서 만나기도 하고 뭐 대통령이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 이제 의원도 만났고 예. 이철우 경북지사도 만나고 그랬어요. 만나는 게 또 뭐가 문제냐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나긴 만나더라도 관저에서도 사실은 원래는 이게 사인이고 자연인이기 때문에 관저에서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며칠 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적어도 거기에 정치적인 인물로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는 안 만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가족이나 누가 와서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전한길 그 강사라든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번 탄핵 전국에서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탄핵을 반대했고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볼 때 극우적인 발언한 분들과 상당히 연결돼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특히 예.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는 뭐 계몽령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고 뭐 전한길 씨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저는 관저에서 며칠 있는 건 다 좋은데 예. 그런 분들과의 그 만남 이런 것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거기서 대단한 얘기가 나온 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 그분들이 그 얘기를 또 이철우 경북지사도 그 말을 전언을 하고 네. 네. 그런 것들은 글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 보편적으로 볼 때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 일반이 볼 때는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이제 사저에 갔다면 사저에 가서 거기서 사람 만나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근데 관저에서 며칠 더 있는 것까지는 좋겠습니다만 거기서 또 그런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행위로 보일 수 있잖아요. 예. 그 메시지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대선 경선과 관련한 메시지도 나오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황, 이 국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라고 헌재에서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헌법 소의 이익의 관점에서 헌법 소의 이익의 관점에서 파면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이 결론을 내린 건데 예. 그럼 그런 판결이나 선고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죠.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러한 어떤 대통령으로서 전임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무게 같은 걸로 본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메시지에 대해서도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퇴거하면서 나온 메시지를 간략히 전해드리면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난 2년 반 이곳 한남동 관저에서 여러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주바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습니다.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일주일 전에 파면당했지만 오늘 관저 공용기관인 관저에서 나오면서 정말 민간인 자유인 신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 같은데 이걸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준 뭐 청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네. 그 인사가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지적이 있던데요. 국민들에게 한 것이냐. 여러 시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글쎄요, 제가 만약에 참모라면 시작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고 불특정 다수인 국민 여러분들 전체를 먼저 언급을 한 다음에 예.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추운 혹한 겨울에 이렇게 그 안에서 정말 날밤을 세운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도 한남동에 뭐 이제 당의 대변인으로서 또 이제 기자 출신으로서 취재를 하러 거기에 여러 번 갔습니다만은 정말 그 추운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요도 없이 그 뭡니까 그 은색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 뭐 그거를 이렇게 하나 걸치면서 밤새운 분들이 아마 윤 대통령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지지해줄 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인지상정으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거듭 얘기를 했을 겁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정말 이 그 참모라면은 일단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그동안에 그 많은 지지를 해주고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된다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과 통합이라는 두 키워드를 먼저 내세우는 게 모양새는 훨씬 좋았겠다. 그 뒤에 지지한 분들 그 추운 겨울에
한남동 그쪽에 이 아스팔트에 계신 분들을 언급하는 거는 정말 이 사람으로서 어떤 인지상정으로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만은 통합과 국민 이런 그 두 키워드가 물론 내막에는 다 그런 게 스며들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만은 예. 그런 것을 먼저 강조를 하는 게 훨씬 더 모양새는 좋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 좀 크게 그 좀 멀리서 보면 2022년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요. 예. 근데 이제 3년 조금 넘은 기간, 3년 정도 임기를 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사실 오늘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불행한 날일 수 있잖아요. 그 가장 큰 어떤 게 원인이었는지 그동안 계속 분석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 지금 돌아와서 봤을 때 이거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싶은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 원인이 있죠.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에 대한 질타가 있었어요. 네. 국회에 대한 질타는 사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읽힐 수가 있죠.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정치권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벌써 탄핵된 대통령이 2명입니다. 예. 세 분이었습니다만 한 분은 일단 직무가 복귀됐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 박근혜, 윤석열 두 분이 이제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됐어요. 네. 우리 한국 정치의 사실 불행이죠. 이게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예. 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 혁명에서 하야했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뭐 저기 무기징역 사형도 받았다가 이제 사면되고 그랬으니까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불행한 역사가 있어요. 특히 민주화 이후에도 말이죠. 예. 역사가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을 회고해 보면 말이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으로 이제 발탁돼서 네. 그야말로 보수 진영에 의해서 인물이 차용된 거 아니에요. 외부 인사로 말이죠. 영입이 돼가지고 그 정말 그 당선이 된 건데 그 이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게 책임성, 반응성, 대표성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대체로 불행해지는 게 국민들에 대한 책임에 예. 대한 인식의 부족. 그 국민의 대표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너무도 부족한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국회의원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하나 지적할 수 있고 또 하나가 국민에 대한 반응성이에요. 찬반 지지가 갈립니다만 대체로 굳이 뭐 중도층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일반 보편적으로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분명히 그 기준은 있어요. 그게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떤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반응하면 돼요. 정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응하면 틀린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왕도가 아닌 그런 게 왕도예요 사실. 예. 그게 로얄 로드인데 우리나라 언제부턴가 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에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다고 얼마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지율이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그 같은 기간에 비해서 가장 낮아왔다고요. 계속. 거의 뭐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그렇다면 이게 원인 무엇인가를 빨리 찾았어야 돼요. 예. 옆에 참모들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수 진보의 어떤 그런 이념에서 대단히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기존의 보수 정당보다 더욱더 우초로 갔던 것 같아요. 굳이 좌우를 따진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좌우 대립의 어떤 격렬한 그 한 그룹 복판으로 들어갔고 결국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이 시간에 다 분석할 수 없죠. 뭐 탄핵 계엄 이거 언제 다 얘기하겠습니까? 네. 숱하게 말씀 많이 나눠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예. 저도 그러한 부분들이 제일 아쉬웠다. 가장 크게 본다면 말이에요. 덩어리를 본다면 예. 크게 그렇게 부탁드린 생각합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서 지금 정치권의 여야라는 표현도 지금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당 이당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야는 지금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그 자리에서 물러난 이유가 비상계엄을 무리하게 해서 탄핵이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해서 일단 물러나게 된 건데 그 틀 말고 일단 근본적으로 그 3년 정도 대통령으로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게 가장 문제였을까를 또 한번 그 구여당으로서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변론에 직접 참석을 했을 때 여러 번 예. 강조한 얘기가 사실은 뭐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탄핵 그날 12월 3일 날도 같은 얘기를 했고요. 반국가 세력 이것은 이제 듣기에 따라서 특히 이제 민주당 그 쪽에서는 모든 반대
본인과 정치적인 방향이 다른 분들을 다 몽땅그려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다라고 거칠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마는 예.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은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그런 세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만은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 북한 이른바 친북 세력, 종북 세력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간첩담 사건이 청주 간첩담 사건, 뭐 창원 이런 간첩담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글쎄요 꼭 이 대통령을 반대하는 민주당이라든가 제야 세력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통칭을 한다. 이거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고집 아니냐라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른바 총선에서 이 3분의 2 의석을 그쪽으로 갖고 가면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펼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어떤 그 실패, 뭐 탄핵이 당했으니까 당연히 성공한 대통령으로 우리가 평가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국정에 걸림돌 되는 그런 요인이라든가 예. 특정 세력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이렇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거 이제 애국심, 애국의 발로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도 있는 얘기죠. 그게 네. 잘된 방향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지금 상황에서 3년여 이 880일 정도의 이렇게 뜻밖의 조기 퇴진 이것은 실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접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시국 여야는 없어졌습니다. 제1당과 제2당이 아직도 분열과 갈등의 요인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 대통령이 좀 시원하게 혁파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다 하는 그런 면에서 예. 국민들은 윤 대통령 보기에 아쉬운 대목이고요. 윤 대통령도 실제로 고맙다, 아쉽다, 미안하다, 또 울지 마라라는 얘기도 이 청와대 참모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예. 것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서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의 뒷모습을 예. 보는 많은 국민들은 오늘 하루도 엄청 착잡한 하루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짚으면 네. 그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그 고맙다,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나온 그 대국민 메시지를 아무리 봐도 그 국민들이나 누구한테 미안하단 죄송하단 그런 표현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는 분도 사실 그 있을 텐데. 예,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변호인단을 통해서 관저 나오면서 발표한 그 성명문에 예. 처음 시작을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국정을 끝까지 완수를 못해서 예.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던 국민과 그리고 마지막에 통합 메시지는 이게 마지막 메시지가 저는 될 걸로 바랍니다. 더 예.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라든가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는 앞으로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그런 마지막 메시지 성격을 담고 있는 오늘의 그런 성명문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 미흡한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를 연결해서 그럼 그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지금은 마지막 메시지이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마지막 메시지일까?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그 메시지를 안 낼까를 생각해 보면 대선이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지금 사조로 돌아갔습니다만은 계속 그 관저에 일주일 있을 때도 정치인들이 오면 정치인들이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냈잖아요. 냈죠. 그럼 지금 대선이 50여일 남았는데 메시지가 안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말을 제가 보니까 예.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마지막에 그렇게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 하나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예. 다 좋은 말씀인데 미력 하나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뭔가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의미를 해석될 여지가 좀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뭐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자유예요. 예. 메시지 낼 수 있는 것이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예. 단지 걱정하는 게 지금 아무튼 이제 그 뭐 이른바 보수 진영에선 지금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대단히 아쉬워하겠습니다만 이제 다들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보수라는 분들도 좀 냉정해 봐야죠. 이 상황을.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이죠. 예.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지나간 일이지만 지나간 일이 아닌 거예요. 네.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계몽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변호사도 예. 있었고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파면 이후에도 메시지를 냈고 지금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고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몇몇 정치인들이 그 전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현재 대선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 이제 대선 경선에 출마한 국민의힘의 주자군들이 이른바 윤심, 그래서 윤심이란 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의 마음을 실어서 자신의 경선 구도에 좀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예. 근데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 파면된 대통령이 여전히 보수 세력에서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을 차용해 와가지고 자신의 정치 이용하려 만약 한다면 그런지 안 하는지 제가 확신할 수 없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어쨌든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 위반하고 그 헌법과 불법 행위가 대단히 위중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도 전 대통령 이 지금 전 대통령이 된 윤 전 대통령도 이런 메시지는 가능하면 자중해야 되고 앞으로도 자중하겠죠. 그리고 그 정치인도 자꾸 윤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참 그 정치에서 성숙하지 못하다. 예. 제가 전문자께 말씀드려서 성숙하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만 전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사전은 더욱더 관저보다는 또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사람의 예. 왕래도 자유스럽고 여전히 또 국민의힘 이 경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만에 하나도 그렇게 할까 봐 그런 건 저기 아주 정치 공학적으로 봐도 말이죠. 대선 전략으로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이 기존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려 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중도층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합리적 이성적으로 볼 때 그런 행동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예. 우리 정치인들도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국민의힘 주자들께서 예.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대변인님도 마지막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더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에서 희망사항이죠. 예. 근데 여의도의 전체적인 기류라든가 특히 제가 대변인으로 있는 국민의힘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요. 지금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성격상 분명히 지금 열 서너 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특정 주자를 아마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런데 글쎄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네. 그 특정 후보가 당선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그 룰을 보면요, 만약에 13명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100% 국민 여론조사로 4명을 추리거든요. 1차에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4명이 또 2명으로 돌고 예. 2명이 결선 투표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윤 대통령의 어떤 특정 후보 지원을 해서 본인이 못다한 꿈을 이루도록 한다라는 것은 예. 그야말로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설 같은 얘기라고 저는 뭐 거의 이 단언을 할 수가 있는 게요. 예. 정치 지금 그 후보들조차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구도 자체가 그 자체에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런 윤 대통령의 어떤 성정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한 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요. 이제 곧 다음 주 월화 후보 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동력으로 그 다이내믹한 그 이 경선 양상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네, 현재 서초동 사저 인근은 4월 한 달간 집회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도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사저 앞으로 모였는데요. 앞으로 서초동 사저 앞에 집회가 또 새로운 갈등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쭐게요. 저는 그 뭐 집회에 많은 분들이 가겠죠. 당분간 그래도 그게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예상했던 게 그 탄핵 파면되기 전에 만약에 기각각하가 되면은 정말로 심각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나 인용되면 만약 파면되면 이른바 이제 탄핵에 그 반대했던 분들의 집회와 시위의 규모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파면된 날 그 종로 안국역 금방 다 해제됐어요. 그 무정차 통과 이런 거 다 해제됐고 예. 차도 많이 차도 풀렸습니다. 아주 예. 편해요. 제가 그날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종로 쪽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 가면서 약속했던 일행 제 친구하고 그러 얘기했어요.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됐으면 아니 기각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 지금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저녁을 먹으러 갈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뭐 저의 개인적 의견이긴 네네. 합니다만 그 사저에서의 저기 또 지지하는 분들 와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혼란스럽거나 엄청난 갈등의 소지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대선에서 이제 어떻게 표출되느냐 문제고 또 하나가 4명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굉장히 네네. 중요할 거예요. 1차에서, 예. 국민의힘 주자들은 따라서
이제 4명 안에 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명 안에 드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번에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룰을 보니까 여론조사가 100%인데 예.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 다시 말하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이른바 무당층들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예요. 그럼 무당층들은 잘 반응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한 여론조사가 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순간순간 나온다면 말이죠. 어떤 주자와 만난 게 전원을 통해 나오는 거죠. 뭐 메시지를 발표한 성명은 아닐 테니까. 네.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저도 이렇게 4명 안에 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꼭 대선 후보로 최종 낙점되지 않더라도 후보로 결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향후 정치에 이 주자들이 4명 안에 드냐 안 드냐는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아마. 예. 그런 면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을 나누고 말을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좀 전언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윤 전 대통령의 뜻이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 예. 그런 점들이야 우리가 뭐 이 유권자들께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관저를 떠나는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마지막으로 배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측근에게 남긴 발언도 있을지가 좀 관심인데요. 좀 어떤 메시지를 남길 거라고 지금 보실까요? 보도나 화면으로 비치는 모습이 상당히 더 회한이 이 지지자들하고 포옹을 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회한이 짙게 나오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거기에 고맙다, 같이 자기 자신을 보좌를 한 보좌진인들이었으니까 일단 고맙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아쉽다, 왜 임기를 끝내지 못했으니까 같이 더 인연을 더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그 포부를 나나 우리 보좌진들이나 다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쉽다, 뭐 수고했다, 미안하다 하는 얘기도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예. 이 보좌진들이 글쎄요, 뭐 여담입니다만은 보통 대통령실에 옛날에는 청와대라고 그랬죠. 네. 끝나고 나면은 대개 자신의 그 진로가 임기 한 3, 4개월 남기고 정해집니다. 요거 마치고 어디를 간다, 예, 뭐 예. 공기관을 간든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제가 잘 아는 사람도 몇 사람 그 취재를 해보니까 예. 지금의 진로를 결정짓는 사람이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는 한 명도 없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이제 전격적으로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네. 대통령으로서는 이 같이 자신을 보좌한 보좌진들의 어떤 그 이후에 어떤 그 일할 수 있는 일터 이런 것들을 옛날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 상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나온 짙은 그 회한이 훨씬 더 짙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식적으로는 이제 오늘 마지막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아주 그 참모들 중에서는 여러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그 우울한 날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윤 전 대통령 퇴임 후에 대통령 집무실의 향방도 지금 관심인데요. 용산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다시 청와대로 돌아갈지 혹은 세종 집무실도 바뀔지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예단하기 쉽지 않은데 누가 되더라도 예. 특히 야당 후보가 만약 된다면 야당은 지금 없습니다. 네네. 뭐 이제 일당 후보가 된다면 가겠어요, 용산으로? 가기 싫겠죠.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고 단순히 파면됐던 대통령이 있던 곳이란 측면보다도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청와대에서 나와서 대통령실 이전할 때 얼마나 처음부터 말이 많았어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왜 저 문제로 저렇게 임기 초기부터 이렇게 많은 동료가 소진할까라는 게 대단히 안타까웠어요. 물론 의도는 좋았어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청와대가 뭐 이른바 구중궁궐이라고 국민과 소통이 안 된다고 광화문에 집무실을 내겠다고 그랬었죠. 안 됐잖아요. 안 된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억지로 자꾸 용산으로 가면서 합참도 놔두지만 저기 또 수방사 옮기고 수방사 있는 대로 또 합참을 옮겨야 되고 국방부 얘기가 많았잖아요. 예산 수천억이 든다, 뭐 수백억이 든다라고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방법은 있었을 거예요. 소통이라는 게 청와대에서 여기라는 게 뭐 얼마 차 타고 나오면 되는 거죠. 경호원이 다 있는데 예. 구중궁궐이 과거에 뭐 경복처럼 그런 구중궁궐도 다 지나간 얘기니까. 네. 근데 아무튼 저기 청와대로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미 다 들어가기가. 국민께 다 개방이 돼가지고 네. 보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도 청와대 가봤었어요. 예, 예. 혼자서 가봐서 쭉 둘러봤는데 그다음에 세종시 얘기인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 얘기가 민주당이 지금 이게 대선 공약에서 대선 이슈를 어떻게 채택이 될지 모르겠으나 완전히 세종시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리로 갈 수 있죠. 근데 지난번 2004년도에
수도로 옮기는 거는 관습법이 어긋난다. 그래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와서 못 옮긴 거였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청사만 세종시에 만들었는데 사실상 실패했던 거였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게 구체화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글쎄 자꾸 여당이 입에 배서 그러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설령 대통령이 된다도 예. 용산은 되게 꺼릴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나 일단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예. 그 용산에 안 들어갈 기가 또 지지자들을 의식하면 들어가기 예. 싫어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아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거의 저는 90% 이상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 들어가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종시라든지 세종시는 아직은 쉽지 않죠. 지금 또 청와대를 시간이 다시 많이 고수한다? 걸리고. 거기도 세종시 하려면은 또 여러 가지 경호실도 그렇고 예. 그건 청와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참 난감합니다. 진짜 청와대 또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그렇게 옮기는 거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소진시킨 게 이 지금도 또 나타나는 예. 거예요.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그러면서 임기 초부터 계속 지지율이 안 좋았던 거 아니겠어요? 네.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네, 고려사항이 참 많은데 관련해서 제가 짤막하게 덧붙일 말이 예. 이 우리가 증시는 어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큰 일이 있을 때 선반영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증시요? 먼저 증시 가격이 주가가 쭉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벌써 일반 시민들, 국민들은 벌써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종로구에 있는 구 청와대 네. 거기에 관람하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이 숫자보다도 지금 3일 전부터 이틀 오늘까지 한 3배 정도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저번에 못 갈까 봐 나중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용산으로 안 갈 것이다. 예. 세종은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오면은 이것도 지금은 자유롭게 우리가 예. 관람할 수 있지만 이게 제한이 될 것이다. 빨리 보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증시의 선반영 같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예. 저도 지금 그런 면에서는 누가 되든 용산 대통령실보다는 청와대에 다시 원래 원상 복귀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봅니다. 이게 지나간 얘기입니다. 다 지나간 얘기 제가 참 맛을 네. 많이 지나간 보는데.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근데 그 관저 수리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청와대에서 다 해결이 되잖아요. 관저도 있고 그걸 굳이 그걸 억지로 나와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의도와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그리고 도어 스태핑하다 그것도 중단됐잖아요. 근데 영빈관은 행사할 때 또 썼잖아요. 또 쓰고 청와대 썼었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렇게 이제 거기 최적화돼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청와대라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인 것이지 위치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아쉬움이 있어요. 예. 다 지나가니까 오늘 관저에서 나온 날이니까 이런 거 회고하죠. 뭐 앞으로 이런 거 회고할 뭐 시간이 뭐 있겠어요?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집무실의 향방도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한 첫 정식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 주차장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는데요. 전직 대통령이 일반 법정에 지하 통로로 출석한 전례는 없습니다. 좀 어떤 파장이 좀 있을까요? 네. 이거는 뭐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이라는 면이 확실하게 있고요. 예. 이 체포 당했을 때 공수처, 과천에 있는 공수처로 이송이 됐을 때도 원래 공수처에 지하 통로가 없어가지고 임시로 이 이른바 그 언론들이 포착이 못했게끔 간이 이렇게 덮개 비슷한 통로가 그렇죠. 있었고 아마 예.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게 예우 차원도 되지만 경호 차원도 되는 것이거든요. 노출이 된다 싶으면 더더군다나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이 오명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감안을 하면은 이 예우 플러스 경호 차원에서 어떤 게 가장 좋으냐라고 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허용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왜 대통령에서 직을 내려놓은 분들을 그렇게 특별 대우하느냐라고 또 지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그 사정 당국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감안을 한 그런 그 묘책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말씀드린 대로 과천의 공수처에 그 구속이 될 체포를 될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이 비교적 이 적절한 합당한 그 결정을 한 거 아니냐. 대통령도 아닌데 왜 지하주차장이라 얘기를 하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 변호인단들이 그거 좀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경호 또 예우 차원 이것을 다
적절하게 합한 결정이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네, 뭐 여러 가지 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시비비 가릴 건 없다고 생각해요. 법원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법원이 이런 저런 걸 다 감안해서 한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럼 이번은 그러느냐 똑같이 파면되는데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때보다 이번에 그 파면 탄핵 정국에서의 그 탄핵 국면에서의 갈등이 훨씬 더 심했어요.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7년도 그때보다 2016년도 가을부터 2017년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갈등보다 훨씬 심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동원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한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왜 국민 앞에 평등한데 법 앞에 평등한데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 그야말로 할 말은 없는데 네. 또 대통령이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자꾸 시비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냥 이건 받아들여라 법원의 결정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선 준비 상황 한번 알아볼까요? 그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다른 뭐 국민의힘, 민주당 다른 출마 선언자들은 다 공개적으로 나와서 직접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대신했습니다. 근데 화질이 굉장히 좋고 또 의상도 너무 뭐 베이지 톤, 흰색 톤으로 말투도 좀 너무 부드럽게 잡은 것 같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포인트와 어떤 컨셉을 잡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 그 동영상을 찍은 것과 그 내용과 표현과 말투 제스처를. 그 대개 이제 일반 이제 주자들은 후보들은 특정한 장소를 선정하잖아요. 뭐 이순신 장군 동상 앞. 그렇죠. 예. 거기 이제 이순신 장군이 갖는 이미지 같은 거. 예.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국회 이제 계엄 해제에 자신이 이제 갔던 거 이런 네. 걸 상기시키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도 오늘 국회에서 했고 예.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 네. 장소와 갖는 메시지가 있는 건데 이재명 전 대표는 이재명 뭐 후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고 네네. 하니까 이재명 그러네요. 후보라고 그러죠. 전 대표가 참 예. 길어서 맞아요. 발음이 길어서. 근데 어쨌든 여유가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장소나 이런 상징성을 억지로 부여하지 않아도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요. 예. 표정이 굉장히 저기 여유가 있잖아요. 보통 때에 비해서. 예.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에게는 적어도 사실상 완벽하게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사실상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거로 봐야 돼요. 지금. 예. 대법원의 무슨 판결, 뭐 파기 재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그런 표정이 배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항소심 공직선거법 얘기 그것도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그때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의 형이 나왔으면 저렇게 여유 못 부리겠죠. 예. 근데 얼굴이 배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앞서 나가는 건 분명하니까 그것까지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 옷도 이제 그 베이지색의 니트 입고 네네. 이렇게 다른 이제 후보들과 차별화하는 거고 지난 대선 때는 양복 입고 넥타이로 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리 개념을 하면서 뭔가 이재명 이제 후보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강성 네. 이미지라든지 뭐 거부를 받는 이 보수 유권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도 지금 중도 보수로의 어떤 이른바 우클릭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용도 강조했고 예. 파란색, 빨간색 이런 거 하지 말자. 국민의힘은 대개 이제 빨간색 넥타이 메고 나오고 민주당은 거의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예. 나오고 저도 파란 거 맸습니다. 저 민주당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태양이 또 저다 파랑이네요. 파란색이네. 네. 그런 거 이제 가리지 말자. 그건 이제 그 상당히 정치 양극화 이거 우리가 좀 해소합시다라는 얘기를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흑묘 백묘는 실용주의도 실용주의입니다만 제발 이제 파란 거 빨간 거 좀 이제 하지 말자. 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좀 이 넥타이 좀 해제했으면 좋겠어요. 예. 전 파란 거밖에 없대 이쪽으로 파란 거 메고 나오는 건데 뭐 그런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네.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게 배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봐야 되겠죠 앞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그 동영상에서 이재명 후보가 외쳤는데 그 출마 선언에는 진짜는 단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굉장히 비판을 내세우네요. 그랬죠. 먼저 넥타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출연부터는 넥타이 색을 저도 한번 통합 차원에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뭐, 대선 얼마 남지 네. 않아서 쉽지 않을 텐데요. 대변이라 좀 그런가요? 그렇죠. 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예. 아마 고심에 고심을 하고 이제 전문가한테 맡겼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걸로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렴을 했겠죠. 예. 짧고 굵직한 임팩트 있는 슬로건을 주문을 아마 했을 겁니다. 네. 물론 슬로건은 슬로건으로 보면은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예. 이것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이끄는 대한민국부터가 진짜 대한민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의 반대 편에 있는 그것은 이제 가짜라는 얘기 있죠. 가짜 네. 뉴스가 얘기를 했듯이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역사는 다 진짜가 아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가짜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보수 우파만 집권을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엄연하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글쎄요, 이 정통성과 잘한 것은 계승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상투적인 거라 아마 안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운영하는 대한민국부터가 진짜 오늘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라는 얘기는 이것도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본인을 아주 이 우주의 중심으로 하는 거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이른바 좌파에서 집권을 한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그분들의 어떤 그 잘한 것 물론 공관이 있습니다만은 예. 글쎄요. 그럼 계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큼 끌어올린 대통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과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대한민국이다. 물론 네. 슬로건입니다만은 비판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런 예. 말씀드립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한마디가 그렇게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었던 겁니까? 제가 조금 붙였습니다. 살을.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나 의원은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고요. 개헌에 대한 구상도 내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주목도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처음에는 한 17분, 18분까지도 예상을 했는데 예. 서너 분이 오늘 어제 이 불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원희룡,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김태흠 지사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다 적극적으로 임했거든요. 예. 그래서 많으면 한 18, 19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두 자리 숫자를 살짝 넘을 것이다. 11분, 12분 정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지 않은 분들도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 더 계십니다. 예. 미리 제가 김을 빼는 듯해서 거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예. 지금 상황에서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역동적인 차원에서는요. 아마 상당히 국민들께서 야 진짜 이거 저 친구들 제법 하네라는 말이 나오게끔 아마 네. 할 겁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으로서는 절박하거든요. 예. 절박하고 지금 특정인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그게 구체적으로 따지면 한참 논쟁거리입니다만은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허락을 해 주시면 예. 다시 이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10분 넘게 출마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중에서 몇 분은 이 대선보다도 예. 내년 6월 초에 벌어질 지자체 선거에 또다시 도지사, 또다시 시장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면을 생각을 하면은 저분들이 앞으로 한 2주 정도에서 펼쳐질 것은 글쎄요 바로 이전과는 사뭇 달릴 것이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이 이제 그 TV 토론을 하게 될 거거든요. 1차 통과자요? 네네. 예. 그 네 분, 1차 통과자 네 분이 TV 토론을 하는 거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앵커께서 처음 보는 TV 토론이 될 것입니다. 무슨 지금 뜻이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 보는 TV 토론 장면이 펼쳐질 것이다. 그거를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아무튼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재밌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역동적인 이런 국민의힘의 출마 선언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전 역동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역동적이기 위해서는요, 좀 뭔가 파격적이래야 돼요. 파격이 별로 없어요 지금. 예. 아직은 초반입니다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위험한 인물이다. 괴물 정권이다.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어법입니까? 원래 여의도 사투리 쓰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네. 전형적인 여의도 사투리예요. 예. 저도 한동훈 전 대표를 꽤 높이 평가해요. 하고 있고 했고. 근데 이거는 진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잠깐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뭔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대단한 무슨 거부감, 그 포비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자신들의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이재명을 얘기합니다. 그게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조지 레이코프가 쓴 그 코끼리는 코끼리, 생각하지 말고 예. 코끼리만 생각나요. 자꾸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라고 자꾸만 그러면 이재명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옛날 선거도 보면 항상 그래요. A 대 반 A. 그럼 A가 성공한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과거에 보세요. 과거에 제가 기억나는 게 지금 10용, 15용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예. 건데 97년도에 신한국당 경선. 네. 그때 9령이었어요. 9령. 9명의 이제 용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회창 대 반 이회창이었어요. 누가 됐습니까? 이회창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구도를 자꾸만 끌고 가려 하는데 이게 그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이다. 괴물 정권이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역동성이 있으려면 일단 룰을 파격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4명을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100%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건 역선택 방지를 넣지 말아야죠. 예.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을 의식한 것 같은데 다 들어와라. 우리 그게 역동이에요. 근데 1%도 안 되는 이러한 분들도 다 들어오려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역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분들이 숟가락 하나 얹고 아까 우리 대변인 말씀처럼 내년 지방선거에 또는 차기 다른 거 예. 여러 가지 자신의 정책 입지를 생각하는 걸밖에 안 보이죠.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지 나오는 거지. 그 열 몇 명 되고 이러니까 구령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 옛날 얘기입니다. 97년도 얘기니까. 그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됐죠. 어? 예. 왜 이렇게 용으로 표현해요, 그걸? 용이 왕이니 왕을 상징하니까 그거야 뭐 어제오늘 얘기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간에 근데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오면 전 일단 첫 인상이 대단 산만해 보여요. 예. 그리고 대선이라는 게 준비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준비한 대통령. 근데 준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몇 명 빼고는 제가 볼 때. 갑자기 대선 얘기 나오니까 지지율 좀 나오니까 한번 해볼까? 그리고 어떤 지자체장들, 단체장들 다 그런 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 속내를 알 수 예. 없겠습니다만 그분들 그렇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김기현 의원도 이제 불출마 선언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그랬고 원희룡 전 장관도 그랬고 그런 건 잘하는 일 같아요. 네. 자 여러 사람이 나오면요 국민들이 이분들이 대선을 희화하려 하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평소에 대선의 뜻이 있던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은 나오라는 부분은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역동성이 있고 다양하게 보이려면 뭔가 경선 룰부터 과감하게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야죠. 예. 그러면서 뭔가 국민의힘이 바뀌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을 보세요. 이번 선거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다. 제2의 6.25 전쟁이다. 이게 너무 이념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국민의힘한테 실망했던 사람들이 봤던 게 바로 이런 면들이었거든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위험한 인물, 괴물 정권. 그래서 이건 하나의 선거의 어떤 수사라고 하더라도 예.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탄핵된 정권에 있던 당, 그런 정당에는 뭔가 더 다른 걸 접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이 유리한 것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데 네네. 그걸 뛰어넘으려면 적어도 다른 문법을 써야죠. 계속 탄핵 국면에서 있던 문법을 또 쓴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렇진 않죠.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을 찬성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러한 식의 전략을 바꿀 때 다양성과 역동성이 보이는 것이지 사람은 여러 명 나온다. 산만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제가 이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4명의 토론은 재밌을 것이다. 네, 그건 뭐 알겠습니다. 아주 알겠습니다. 기대해봐야 획기적인 그런 예. 그 토론을 보시게 될 거고요. 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짧게 더 네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회창 그 총재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상황과 어떻게 보면은 같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꽤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신한국당의 이회창 그 총재는 거의 대통령으로 인정을 했죠. 그때 나온 언론 용어가 이회창 대세론이었습니다. 예. 각종 정치면을 헤드라인을 장식한 게 이회창 대세론 파죽지세 예. 따라다가 나중에 흔들리는 이회창 대세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그 대세론은
이회창이 아니라 같은 이신 이재명 대세론이 현재로서는 뭐 그런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결국은 대세론을 탄 이회창 당시에 총재도 있었고 이제 대표 이름은 이제 그 직책은 바뀌었습니다만 이회창 대표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됐나요? 결국은 안 됐죠. 네. 예, 노무현 아주 그 약관의 노무현 그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글쎄요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께서 조기 대선을 바라보는 그 시각 중에 하나가 이 대세론이 그대로 대세론으로 굳어지느냐 아니면 예. 그렇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대세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각종 수치가 증명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회창의 사례로 보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지율 면에서 눈에 주목을 받지 않는 그런 후보가 국민의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제2의 노무현이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회창 대세론, 이재명 대세론이 흔들리고 결과적으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능성 이것도 알겠습니다. 하나의 주목할 포인트 아닌가라는 예.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짧게요.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의 대선 출마설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된 정권의 국무총리였어요. 제가 아까 모두의 처음에 책임성을 얘기했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대단히 잘못했거나 이른바 내란에 방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무총리를 한 분인데 그 정권에서 그 현재 그리고 선거를 관리해야 되고 아니 최상목 권한대행 나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대행의 대행이냐라는 비판했던 게 국민의힘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온다? 그것도 나올 수 있죠. 네. 못 나올 것도 없어요. 과거에도 고건 대행도 그랬었고 또 지난 2017년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지지율이 올라갔었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진영의 전열만 흐트러뜨렸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볼 때 상당히 가능성이 있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도 상당히 그 여운을 남긴 얘기를 하고 예. 어젠가 그저께인가 오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결정된 거 없다. 예, 결정되면 알려드리겠다고 예. 얘기하고 또 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거 헌재 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 인물이면 틀림없어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왜 굳이 그 인물을 지명하냐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급하게 지명하냐고요. 그런 걸로 볼 때 아니 그 마은영 후보자를 그렇게 임명을 안 해. 그건 국회 선출 몫이고 이건 대통령 몫인데 예. 헌법학자들의 다수도 이분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대통령 몫과 국회 선출 몫이 전혀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지명한 걸로 봐서는 나름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이라든지 뭐 어떤 구 여권의 어떤 대선과 관련된 인사들과 교감이 있는 게 아닌지 그러지 않고야 이완규 법제처장을 굳이 지명을 하고 하필 굳이 또 왜 지명을 했으며 왜 또 그 인물이 이완규 법제처장이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출마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구 여권의 전열마도 흐트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 여권 내에서 아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이죠. 그래서 만만치 않아서 대단히 본인은 아마 의지를 갖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전 결과적으로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 전망합니다. 네, 실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네, 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 결국에는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두 가지로 관료의 한계, 반기문 우리가 유엔 총장 사례를 놓고 볼 때도 우리가 충분히 관료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 또 경제와 통상이라는 특장은 있지만 권력 의지까지 강하게 내비치지는 않는 걸로 봐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고민을 하는 단계입니다만은 그 가능성을 그렇게 크다. 이번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에 큰 움직임이 있으면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그 가능성을 물론 열려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지 않는 그런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 최창녕 용인대 특임 교수와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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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